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격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슬로우의 얘기를 했죠. 마슬로우의 기본적인 자기실현 인간이라는 부분으로 성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제임스와 로저스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일단 셀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셀프를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 정신적 자기, 순수한 자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셀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 물질적 자기라는 건 뭐 물질적인 재산과 관련된 거고, 사회적 자기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얘기하는 측면이고요. 정신적 자기라는 것은 뭐 심리적 기능 또는 공격성 혹은 수동성과 같은 정신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순수한 자기는 개인의 내적인 의식의 흐름과 관련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셀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다 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고, 뭐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셀프 컨셉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셀프 컨셉을 형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실현 경향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상을, 이미지를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자기 개념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밀접한 대응을 이룬 사람,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더 잘 실현할 것이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경을 받고 성장하고 자기 고유의 목표와 야망에 지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측면,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잠재력을 훨씬 더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이고,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불안해하는 거고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과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로저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이론의 성격 심리학자들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 이론이다 해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이제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셸던이라는 학자가 체질 이론이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특성이지요. 내배역형, 중배역형, 외배역형. 그래서 좀 통통한 사람은 내장 긴장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사교성과 음식, 사람들과 안락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사람이고요. 중배역형은 뼈대와 근육을 지닌 건장하고 자세가 반듯한 신체 긴장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외배역형이다라고 하면 좀 날씬한 사람이죠. 그리고 허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대뇌 긴장형이다라고 해서 뭐 자제나 자기 지각, 그 다음에 은둔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신체 유형을 가지고 성격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고 본
심리학자가 쉘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이론에서 이제 특성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 학자가 바로 알포트라는 학자인데요. 이 알포트는 어떤 기본 특질과 특성과 중심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수행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성이다. 중심 특성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서 명백하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특성이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시간을 잘 지키고 또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2차적인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행동하게 되는 속성들을 가진다. 기본 트레이트가 가장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다음에는 중심 트레이트와 2차적 트레이트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알포트라고 하는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각자 개개인별로 차이점들을 좀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 트레이트라는 것은 가장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유사성들과 관련돼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특성들은 뭐 질문지나 아니면 개인의 편지, 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포트 같은 사람은 이 성격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격 발달 단계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신체적 자기의 의식은 15개월경 한 살이 좀 지난 이후에 신체적으로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기 정체감, 자기 자신이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살 이후의 발달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식을 굳히는데 좀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2살경 자기 고향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4, 5세경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의 욕망으로 거절증이 경쟁심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자기의 확장이다라는 것은 자아중심적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극단적인 소유욕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4세에서 6세 정도까지 내 물건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그런 소유욕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상이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아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자각들이 이 자기상에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타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고요. 뭐 합리적 적응체로서의 자기는 6세부터 12세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얘기하겠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시기다. 그리고 가족과 동료 집단, 뭐 종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고 동조의 시대이기도 하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가족들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적 추구다라는 것은 자기 고향을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춘기 시기가 되겠죠. 청소년기 시기. 그래서 뭐 꿈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고양시키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걸 자아적 추구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졌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성 이론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가 바로 케텔이라는 학자가 16PF라는 그 성격 특성을 16가지의 프로파일로 구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여러 상황 그리고 여러 때의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성향을 그렇게 구분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젠크라는 학자는 내향성과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 경향, 정신증 경향. 그래서 아이젠크라는 학자는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라고 보는 학자예요. 그래서 내향성과 외향성,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신경증적인 경향 또는 정신증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 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강조한 학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격 이론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물론 성격 심리학자들은 더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격 이론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살펴봤는데, 성격에서 이제 이런 일관성의 문제를 다룬 게 바로 상황론자들과 상호작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이제 쭉 이어져 왔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일관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볼 거냐, 그죠? 환경에서의 일관성에 기인하는지, 혹은 사람과 상황의 상호작용에서의 일관성에 기인하는가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주의자 또는 조망의 제한자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월터 미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월터 미셸은 행동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어떤 한정된 종류의 상황들에서만 어떤 사람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맨날 접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학교 다니는 그 장면에서는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매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도 사실은 집, 학교,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좀 노는 공간, 뭐 술집, 음식점 이런 게 것들이지만 대부분 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 경험하는 그 환경 자체가 다 유사해. 그리고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인의 행동에서 명백한 일관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좁은 범위의 상황들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완전히 새로운 낯선 상황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사실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의 일관성을 좀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 대한 개념에 맞지 않는 행동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학교가 아닌 다른 사회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일관성이냐 아니면 비일관성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만 좀 만족스러운 성격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상황, 그리고 상황에서 개인의 실제 행동으로 획득된 피드백의 상호작용을 고려해보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특정 행동을 조성하고 그 행동의 결과는 또 기대를 조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성한다는 거죠. 보통 개인이라는 것은 그 내적인 기대에 따라서 상황을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라는 것은 특정 행동을 또 형성하고 그 행동의 결과는 기대를 또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는 친구는, 아, 저 친구는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상황에 가도 그 친구에 대한 예상이죠. 기대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기대로서 얘기하는 게 바로 내외 통제입니다.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죠. 우리 사람들이 운명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면 강화를 얻고 또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적 통제 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적 통제. 근데 그 반대되는 게 바로 외적 통제고, 주로 운이나 행운, 이런 운명을 좀 믿는 사람이 외적 통제 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내외 통제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는 귀인이론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아, 그건 또 나중에 귀인과 관련해서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이론의 또 다른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 성격을 설명하는 학자는 뭐 행동주의에서의 대표적인 스키너라는 학자죠. 그래서 행동을 강화로 인해서 유도되는 학습된 경험으로서만 결정된다 라고 주장한 학자예요. 그래서 강화 유관이다, 강화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보상받아왔던, 보상받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반응할 것이라는 부분이 거의 연결돼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더 자주 빈번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화를 받는 부분으로 나중에 새로운 상황에 접하는 경우도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성격이라고 부르는 일관성이 존재한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행동주의자들이 너무 강화와 보상과 관련된 설명을 너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제한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사회학습 이론도 마찬가지죠. 벤두라 같은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어, 마찬가지로, 그죠? 보상을 받고 처벌을 받는지를 관찰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이제 사회학습 이론으로 설명한 부분이 바로 벤두라의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상호 결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자기의 현재 행동을 평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계속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그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수행 기준에 맞춰서 다양하게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벤두라 같은 경우. 뭐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상호 결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학자로 유명하죠, 벤두라가. 이거는 자기 효능감은 단순히 자신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 행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기 효능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성격 검사에서 자기 효능감 척도가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이론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오요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격을 구성하는 특질을 5가지의 요인으로 보는 이론이 바로 오요인이에요. 그래서 빅5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격의 오요인 이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특질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격의 오요인 이론은 어, 코스타와 매클이라는 학자가 주로 이제 그 조직에서 이 성격 검사를 할 때 이 5가지 요인을 포함시키는 항목들로 구성한 경우, 그래서 이 신입사원 뽑을 때도 이 성격의 5요인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인 분석을 가지고 성격의 5요인을 추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의 5요인 이론은 이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이 5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그 신경 과민성이라는 것은 부정 정서를 잘 느끼는 성격 특성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성과 정서적 민감성에 해당되는 걸로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이에요. 이 부분은 조직 생활하는데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외향성 같은 경우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면서 유쾌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격 검사에 많이 포함되죠. 개방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높을수록 좋게 평가를 받는 거고, 이 하인 요인을 보면 더더욱 그렇겠죠. 상상력이 풍부하고, 뭐 지적 호기심 높고, 가치 개방성, 다양한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호성이라는 것도 역시 대인관계와 관련이 많이 돼 있죠.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공감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수능성, 겸손함, 온유함.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많이 포함되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실성,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에서 중요하게 기본적이면서 아주 필수적인 성격 요인으로 봅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과제를 체계적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하위 요인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죠. 역시 조직에서 매우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성격 특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서 얘기한, 그죠? 그 신경증적인 부분만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이 네 가지 측면은 다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신경증만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특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신입사원들의 어떤 성격 검사 항목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 중에 뭘 중시하느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주요 성격 이론을 비교해 놓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은 이제 동기와 정서 심리인데 아마 동기까지만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동기 이론들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대표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동기가 뭔지, 정서라는 건 이제 우리가 동기와는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동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동기는 신체적 욕구, 환경적인 단서, 그리고 고독이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에 의해서 유기체를 각성시키고 이러한 자극들이 조합돼서 동기를 만들어내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이끌어가도록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동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 보면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며 그 행동을 지속시키게 하는 욕구나 욕망을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구라고도 얘기하고 요구라고도 얘기하고 뭐 우리가 갈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 린스데일리가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고 유지하는 힘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엔진과 핸들 부분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활력, 에너지, 그리고 디렉션, 방향을 결정 지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정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생리적 활성화, 뭐 표현 행동, 의식적 경험을 포함하는 유기체의 반응이에요. 감정과 정서는 제가 아마 처음 부분에서 설명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정과 정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동기와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뭐 동기라는 건 당연히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고 쾌락 원리와 같은 형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동기는 대체로 내부에서 촉발되죠. 배가 고픈 건 내 몸속에서 허기가 지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뭔가 먹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외부 대상에게 행동하도록 하죠. 하지만 정서라는 건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인해서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에 이제 지향이 되는 부분이죠. 더러운 걸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 안 좋은 악취가 나면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또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와 정서의 차이점은 내부 지향적이냐, 내부에서 촉발되는 거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냐가 차이가 있죠. 물론 동기도 외부 자극으로 촉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기 이론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
이론의 본능 이론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어, 나타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능이다. 동기를 본능으로 보는 견해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죠? 본능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체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소인을 만드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인 행동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발달해서 얘기했던 거죠. 생후 처음 보는 유기체는 엄마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 엄마를 쫓아다니는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엄마가 아니어도 그 나 내가 어느 정도 태어나서 누군가를 볼 수 있는데 내 옆에 계속 있는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한테 그 대상을 쫓아다니고 그 대상한테 애착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전의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해왔지만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측면들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본능이론은 바로 생물학적인 힘을 어, 얘기하는 게 바로 본능이론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본능이론의 한계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이 본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학습되는 측면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 특히 본능이라는 건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행동들을 설명해주지 못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본능 이론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프로이트가 본능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본능은 뭐 공격 행동이나 성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충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동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긴장 결과로 생기는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심리적 긴장 또는 흥부 상태를 추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라이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충동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추동이란 말은 조금 덜 익숙한 심리학적 용어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의 생리적 요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생리적 요구에 의한 긴장 상태가 심리적 추동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 인간은 이런 추동으로 인해서 생긴 흥분 상태를 감소시키고자 동기화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질정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호메오스타시스다. 이거 심리학 개론에도 나오는 얘기죠. 뭐 신체적으로 일정한 내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이다. 우리가 아파트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실내가 더 낮은 온도 상태가 되면 뭐가 작동해요? 보일러가 작동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이 수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돼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그게 나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동질 정체는 우리 몸이 항상 자동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질 정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 각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우리가 신체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본능 이론이고 수동 이론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최적 각성 이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산에 왜 올라가느냐? 그 사람들은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리고 산 정상에 가면 자기가 아주 뿌듯한 뭔가를 정복했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배가 고파서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갈증이 나서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산에 올라가면 더 힘든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결핍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흥분이나 긴장을 느끼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그거를 좀 감소시키려고 하고 너무 낮으면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의 최적의 각성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최적 각성 이론입니다. 즉 각성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 돼야 되지 너무 낮으면 뭐 홍수 상태와 같은 어, 완전히 이완된 상태고 너무 높으면 막 발광된 상태라고 하죠. 막 흥분이 너무 지나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 수행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 수준이 가장 중간 정도일 때가 수행 수준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성 수준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인간의 동기다라고 주장하는 게 최적 각성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인 이론이라는 건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죠? 그 강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쾌감이나 보상을 주는 자극이나 불쾌감을 덜어주는 사상들에게 지향되도록 동기화된다. 뭐 맛있는 거 보면 당연히 먹고 싶고 내가 어떤 이성에게 끌리게 되는 부분도 당연한 거다. 그게 동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센티브, 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대상의 접근이나 회피를 유도하는 외적 자극이다. 제가 사례가 좀 걸렸어. 기침이 좀 나네요. 정적 유인은 이제 접근을 유도하는 자극이고, 부적 유인은 회피를 유도하는 자극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인이라는 것은 동기가 내부에서 촉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욕구 위계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욕구 위계설은 워낙 또 메슬로우가 주장한 동기이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동기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동기들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욕구를 구분한 학자가 바로 메슬로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어, 유명한 이론이고 이 이론으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영역에 우리 심리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간의 대다수가 대부분 다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충족을 못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생리적인 욕구죠. 그죠? 그 다음에 자손을 뭐 번식시키고, 그게 다 생존의 본능,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그 다음엔 안전의 욕구라고 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주거에 대한 주거,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보험, 이런 것들이 다 안전 욕구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충족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피라미드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충족을 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상위 욕구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교제를 하고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욕구, 대인관계와 관련된 욕구가 바로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인간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의 욕구라는 게 이런 사회적 욕구 중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바로 자존의 욕구예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급에서 반장 선거를 하면 그 반장에 나가고 싶은 학생들이 꼭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바로 자존의 욕구가 좀 더 높은 거죠. 우리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동호회에서 동호회의 대표가 되고 싶은, 장이 되고 싶은, 그죠? 그런 게 다 자존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실현의 욕구는 뭐예요? 이런 모든 욕구들을 다 충족시킨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어,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타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게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떤 조국을 위해서 산다, 뭐 국가를 위해서 산다, 뭐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게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죠. 근데 이 자기 실현의 욕구는 정말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충족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대표적인 뭐 지금 생존하지 않는 사람 중에 뭐 시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빌 게이츠라는 정말 재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인류 많은 어린이들과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슬로우가 주장한 동기의 위계예요. 뭐 앞에서 설명을 제가 다 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6단계로 나눴죠. 존중의 욕구 다음에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를 진선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메슬로우가 주장한 이 위계설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상승적으로 추구된다. 즉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야 그 다음 상위 욕구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욕구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퇴행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은 문화 보편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가하니까 메슬로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퇴행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퇴행할 수도 있고, 또 상승적으로 추구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꼭 위계적으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집은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이런 타인과의 어떤 친분을 교제하려고 하는 욕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다른 심리학자들이 비판한 부분을 메슬로우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격에서도 얘기했지만 벤두라 같은 경우가 바로 자기 효능감을 어, 주장한 학자라 그랬죠. 능력이 동일해도 효능감의 차이가 수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 이 자기 효능감 척도를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앞에 얘기한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종류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는데, 뭐 이것들을 뭐 우리가 다 경험해온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섭식 동기라는 건 뭐예요? 뭐 생리적인 기제와 학습 기제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돼 있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내부적으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도 발생되기도 한다. 뭐 기분이 나쁘면 밥맛이 떨어지고 맛있는 음식 보면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 섭식동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뭔가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막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동기, 이 부분도 뭐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는 그런 동기라고 볼 수 있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외적 요인에 의해서 또 역시 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뭐 그런 호르몬의 문제들, 뇌의 기제에 의해서도 성적 욕구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영향이라는 부분은 학습된 단서에 따라서 또 성욕이 발생되는 거죠. 남성은 주로 시각 단서, 여성은 촉각 단서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 물론 성동기는 올바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성행동이라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간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속 동기는 역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기죠. 사회적 아까 메슬로우에서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역시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소속의 욕구가 있고 이 부분을 또 역시 해소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그죠? 국수주의, 자국 위주의, 그 다음에 조폭, 지역감정,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안 좋은, 그죠? 왕따, 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뭐 부모의 이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동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도 성취 동기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측면입니다. 성취 동기라는 것도 내적 동기라는 것과 외적 동기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내적 동기는 본인이 그냥 스스로 그 행동 자체를 즐기면서 유발시키는 동기예요. 공부가 재미있다. 여러분들 중에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 재밌어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에 따라 다 틀리겠죠. 뭐, 누구는 운동이 재미있다. 게임이 재미있다. 스스로가 그냥 즐기는 거죠. 근데 외적 동기는 보상을 가지고 동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죠? 외적 동기죠. 하지만 우리가 내적 동기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적 동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어, 조금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조금 진도가 느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